채널 24K 알아야 국민 노릇도 한다. 오늘 경제학 이야기를 또 한 탕막 같이 해볼까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깨진 유리창의 경제학 또는 깨진 유리창의 사회학인데요. 흔히들 이제 깨진 유리창 얘기를 들어보신 적들이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 이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들은 잘들 모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경제학이라는 게 있고 깨진 유리창의 사회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깨진 유리창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경제학적인 관찰도 가능하고 사회학적인 관찰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를 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깨진 유리창의 우선 경제학이라는 건 뭐냐? 19세기 초에 살았던 프랑스의 고전학파 경제학자 프레드릭 바스티아,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할 때쯤에는 케인지안 경제학이라는 건 아직 등장을 하기 전인데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케인지안의 경제학하고 이제 충돌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가 되지요. 우선 그래서 케인지안 경제학이라는 게 뭐냐?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 같은 게 사실은 케인지안 경제학에 부분적으로 신세를 지고 있는 그런 얘기들인데요. 뉴딜, 지금 이 나라에서 경제를 살리는 거의 유일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딜 정책, 이런 것들이 전부 케인지안 경제학의 계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시간에 그 이전에 정부 실패, 시장 실패, 이 두 가지 이론을 다루면서 미국의 대공황 때의 이론, 만들어진 이론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 이미 케인지안 경제학에 관해서 뉴딜에 관해서 상당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케인지안 경제학을 다시 한번 국민소득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정리를 아주 요약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유리창의 경제학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케인지안들, 그러니까 케인즈의 논리를 추종하는 경제학자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국민소득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경제학에서 대개 국민소득 그러면 Y라는 알파벳을 씁니다. yield, 생산이라는 뜻이죠. 그것은 무엇의 합계냐? 가계, 그리고 기업, 정부, 그리고 무역. 이 네 개에서 발생되는 지출. 이것 또는 그것에서 외국과의 거래에서 얻어들여오는 수출의 이익. 이것들을 합한 게 결국 이제 국민소득의 합계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국민소득 창출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케인지안 4부문 경제의 핵심 이론입니다. 경제는 가계와 기업과 정부 그리고 해외 부문의 합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케인지안의 4부문 경제, 4개 부문이 주체가 돼서 경제가 돌아간다라고 4부문 경제가 국민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한 방정식. 그래서 이걸 국민소득 창출 방정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소득이 올라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컨섬션, 가계 소비를 늘리든지, 인베스트먼트, 기업 투자를 늘리든지, government expenditure, 정부 지출을 늘리든지, 순수출을 늘리든지, 이것들을 각각 늘리면 국민소득의 규모는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재난 긴급 지원금을 지출을 한다? 결국 뭐죠? 지를 늘리는 거죠. 지를. 근데 그걸 정부가 직접 소비자가 되질 않고 가계에다 주어서 가계의 소비 지출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민소득이 결국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쪽에서들은 그렇게 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돈을 줘서 늘리면 이거는 미래의 젊은 세대들의 부채만 늘려주는 결과가 되고 실제로 여기서 소비를 늘리려고 하는데 생산이 따라가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어떻게 경제가 성장하느냐 이런 대립이 지금 돼 있는데 케인지안 경제학자들과 이것에 반대하는 소위 모니터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이 있죠. 모니터리스트라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있는데 경제학자들이 있는데 뭐냐면 모든 시장 거래는 기회비용에 의해서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노동력 영역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생산 영역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신장시키지 않는 한 국민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 두 그룹이 지금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리 예측이라도 했다는 듯이 이 케인지안 경제학은 이제 20세기에 등장한 경제학 아닙니까? 그런데 19세기 초에 이제 프레드릭 바스티아가 미리 깨진 유리창의 경제학이라는 예를 들어서 케인지안 경제학을 미리 공격을 해놓은 셈인 겁니다.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케인지안 경제학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끌어다 쓰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재미난 얘기거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빵가게를 하는 사장이 있었습니다. 빵가게를 굉장히 크게 하는 집이었는데 이 집 아들이 장난질을 치다가 커다란 유리창을 갖다 왕창 깨뜨려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이제 막 아들을 막 야단을 쳤죠. 그 당시에 19세기 초의 유리는 상당히 귀한 것이었고 비싼 재화였죠. 엄청난 비용을 들게 생겼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아들 편을 들면서 사장을 달랩니다. 여보게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시게. 그 유리창이 깨졌다고 그래서 이 동네에는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 자네에게는 깨졌다고 그래서 이제 손해가 좀 될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 전체로는 이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난 짜증나는데 자네가 그걸 유리창을 다시 끼워야 될 거 아닌가? 다시 끼려면 유리창이 공사하는 그 암흑에는 또 그만큼 돈을 벌겠지. 또 그에게 그 유리창을 또 팔아야 되는 유리공장 거기도 또 그만큼 돈을 벌겠지. 이렇게 돌아가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동네에게는 오히려 생산을 증산시키는 효과로 나타나고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고 이제 그 빵장사 사장을 달랬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무슨 얘기죠?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소비 지출을 늘리든지 빵가게에서 이제 유리창을 사기 위한 걸 소비 지출로 보든지 또 기업의 투자로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늘리면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 동네의 전체 소득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좋은 일이다.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가 상당히 이제 힘을 얻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뉴딜 정책 같은 것들이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게 그 얘기가 옳은 얘기냐 하는 겁니다. 자, 빵가게 사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떻습니까? 그 유리창이 안 깨졌더라면 그 사장은 그 유리창에 쓸데없이 들어갈 비용을 가지고 양복을 맞춰 입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없던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양복을 가서 맞춰 입으면 그 양복점에다가 또 이 텍스타일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지를 만들어서 파는 이 기지 공장 사장도 또 돈을 벌겠죠. 그 종업원들도 당연히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어느 쪽이 더 부가 늘어나는 것이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소비 영역을 만들고 새로운 생산 영역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상의 부를 증가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빵꾸를 때우기 위한 거래만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사회적인 부를 증가시키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 유리창 안 깨지고 그대로 그 이익 갖고 옷에 입는 것이 사회 그 동네 전체의 부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거라는 거 금방 우리는 알아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일 그렇게 깨진 유리창이 많아서 그래서 동네가 부자가 된다면 그 동네 유리창 다 깨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부자가 될까요?
그러면 한번 극단적으로 이 사회의 모든 기존에 있는 이 시설물을 다 파괴하는 불이 왕창 나거나 전쟁이 왕창 터지면 그러면 그 동네 부자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거 만들기 위해서 공장이 돌아가고 막 그래야 될 테니까.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나라들은 다 부자가 됐나요? 되지 않는 얘기지요. 되지 않는 얘기죠. 그 얘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이런 설명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사람의 이제 상인이 있었습니다.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거기 거래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쌀을 이제 생산하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생산한 쌀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에게 주고 구두를 가지고 갑니다. 둘이는 이 거래만을 등가 거래로 계속했어요. 왜? 이 사람도 자기의 쌀 가격을 부당하게 감소시켜서 받을 이유도 없고 상인도 구두를 그렇게 줘야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평가하기에 딱 교환하기에 알맞은 만큼의 쌀을 주고 알맞은 만큼의 구두를 주면서 서로 거래를 했어요. 이 거래를 백날 해봤자 이 두 사람 사이에 두 사람을 합친 경제적인 부는 증가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증가하지 않습니다. 항상 백날 가도 그 모양 그대로죠. 이것을 경제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요. 기회비용. 재화의 등가 거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등가 거래를. 서로 등가, 같은 가치의 거래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반복된다면 거기서는 어떠한 생산의 증가도, 전체적인 증가도 일어나지 않는. 깨진 유리창을 새로운 유리창으로 갖다 끼고 없어진 유리를 또 유리 제조하는 데서 새로 갖다 넣고 그 원재료 채우고 요런 내용만이 계속된다면 전체적인 부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빵가게 주인이 유리창 살 돈으로 양복해 입어야 전체적인 부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이와 같이 국민소득이라는 건 어디서 그냥 지출만 계속한다고 그래서 증가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정부가 대통령의 3년 된 이 기념연설에서 보듯이 노후된 사회 간접자본에 집중적으로 이제 스마트화를 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노후된 이제 사회 간접자본이라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항만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교통시설, 철도라든지 전기를 발전하는 발전소, 댐, 수도시설, 물류를 저장하는 대형 물류 저장 시설, 창고, 대형 창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이 되는데요. 과연 거기에다가만 투자를 만일 기업 투자나 정부 지출을 계속 했다고 치자고요. 거기서 만일 새로운 생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생산이 외부로 팔려가거나 국내 소비가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재화가 생산되지 않을 겁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대체한 것에 지나지 않죠. 또한 그런 생산시설에 투자가 들어간다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가 들어간다면 거기서 생산되는 재화들, 말하자면 전력이라든지 교통의 편의라든지 항만의 편의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익이 생긴다면 그것의 비용은 어떤 것들이 구성하게 될까요? 항만 감가상각비, 항만의 건설 비용이 많았으면 감가상각비 굉장히 많은 이제 돈이 비용으로 계상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항만을 경영하고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새로운 시설이 들어갈수록 그런 운영 비용이 더 많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 금액들이 다 어디로 전가돼서 가느냐? 말하자면 이제 SOC의 비용, SOC의 코스트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단계를 거쳐서 수출품 원가를 구성하게 됩니다. 수출품의 원가가 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러한 건설 비용이 전부 무엇을 올리는 결과를 가져오나요? 수출품의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품 가격이 올라버리면 수출품의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은 필수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게 되면 한국 경제가 그대로 그렇게 계산했던 대로 성장만 하게 될까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하기 전에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얼만큼을 투자해서 얼만큼이 수출품 원가에 부과가 되더라도 그것이 가격 경쟁력을 실제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게 충분한 만큼이 되겠는가? 또는 그렇게 시설 개선을 했을 때 생산량을, 새로운 생산량을 그만큼 충분히 올릴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계산하고 평가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경제학에서는 BC 분석이라고 하죠. Benefit and Cost. 이익과 비용의 분석. 비용과 편익이라는 어느 것이 더 크냐? 이 일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냐?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효과가 더 크냐? 엄밀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뉴딜이라는 것이 무조건 빚을 보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많은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명박 정부를 놓고 삽질 경제라고 그래서 비난했던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비용 대비 얻어지는 편익이 없다. 그건 건설업체들 그냥 돈 나눠주기 하려고 하는 짓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 아닌가요? 뉴딜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이렇게 단순한 케인지안들의 국민소득 창출 방정식에 의해서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깨진 유리창의 경제학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오늘의 테마입니다. 만일 돈을 찍어서, 한국은행 시켜서 돈을 찍어서 그 돈만 뿌려서 그냥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이것만 들려도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로 한다면 그 경제 이끌어 나가는 거 누가 그렇게 어려워하겠습니까? 어느 정치인이 그거 못하겠습니까? 돈 찍으라고 그래. 그냥 가게에 주고 기업에 줘. 그래서 그들 보고 지출하라고 그래. 그건 경제 성장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미 이제 화폐 수량설에서 얘기할 때도 MV=PT 얘기할 때도 한쪽만을 인위적으로 정부가 늘린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건 아니다. 실질적인 물량적 성장, 생산이 뒷받침이 돼서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미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정부는 그 고집을 죽으라고 꺾질 않네요. 다시 한번 그런 이 정부 입장에서 이 상인과 농부의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구두하고 쌀만을 가지고 계속 거래를 하고 이게 유지되는 그런 사회인데 더 이상의 생산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누군가가 돈을 갖다가 화폐를 갖다 집어넣어 줬다고 치자고요. 야, 구두 쌀 가지고 거래해서 되겠냐? 화폐로다가 해. 그래서 100원씩 거래하던 거를 화폐를 왕창 넣어주니까 거래를 하는 건 똑같은데 화폐만 늘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0원씩 주고 서로 거래하던 거를 1000원씩으로 바꾸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면 여기에 국민소득이 실제로 그럼 100원, 200원이던 게 2000원으로 성장을 하나요? 가치의 성장에 있어서는 아무 성장도 없는 거죠. 화폐적인 성장, 말하자면 인플레이션만이 가중된다는 거, 이건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상인이 구두를 생산하다가 이제는 내가 양복도 만들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럼 나 양복도 사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농부는 쌀을 2배로 더 생산을 해야 되겠죠. 양복을 사기 위한 쌀도 생산해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 사이에서의 전체적인 국민소득은 증가를 하겠죠, 당연히. 국민소득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생산의 증가를 동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 어려운 거예요. 경제정책이 어려운 겁니다. 생산을 하려면 우리가 경제학의 가장 기초를 공부할 때부터 무엇을 강조했나요?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이 즐겁게 노동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노동이 일을 해줘야 하고, 노동과 자연을 결합시키고 생산의 테마를 운영하고 사실상의 경제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경제학이라고 할 것도 없이 경제의 가장 기초적이고 불변의 현상이라고 해야 합니다. 일하려 하지 않고 기업은 죽어버리고 그 속에 퍼부어져서 돌아가는 화폐, 그게 바로 베네수엘라 같은 데죠. 폭삭 망해버린 경제들이 바로 그런 거죠. 이 깨진 유리창의 경제학이라는 간단한 비유 속에서 빵 장사의 그 손실이 유리창에 수리하는 사람에게 빵 장사가 가지고 있던 돈이 단순 이전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 이것을 경제의 성장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빵 장사가 가진 돈이 새롭게 양복을 맞춰 입으려고 해서 창출하는 소득, 이게 경제 성장이라는 것,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게 깨진 유리창의 경제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엔 깨진 유리창의 사회학이라는 얘기를 잠깐 함께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죠. 깨진 유리창의 사회학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범죄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20세기에 와서 이제 나온 논리인데요. 윌슨이니 켈리니 이렇게 하는 이제 미국의 범죄학자들의 연구에서 나온 겁니다. 이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뉴욕의 한 어스름한 이제 골목에다가 차를 세워놨어요. 장기적으로 이제 그냥 방치한 채로 차를 세워놨습니다. 그것도 보닛을 열고서 이제 차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관찰을 했습니다. 별 변화가 없어요. 어떤 주인이 아마 이거 좀 급하게 수리를 하러 갔나 보다, 이러고들 생각하고 그 차를 건드리질 않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학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동차 유리창을 가서 한 군데를 이렇게 깨뜨려 놨어요. 그랬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자동차의 부품을 다 뜯어가고 심지어는 타이어까지 빼가고 이런 자동차가 아주 해체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회심리라는 게 이런 거죠. 아, 이렇게 유리창이 깨져 있으니까 이게 버린 차인가 보다. 와가지고 다 뜯어간 거예요. 한 사람이 뜯어가니까 딴 사람도 이거 뜯어갔네. 나도 이거 가져가도 되겠지. 이렇게 해서 뜻하지 않은 범죄가 확산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이제 깨진 유리창의 사회학이라는 이제 범죄 심리를 설명하는 도구로 썼던 비유입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벽에다가 한 도시에 자그마한 낙서가 이제 써지기 시작해요. 소위 그래피티라는 거죠. 이거를 시장이 방치를 하고 지우질 않습니다. 계속 지우질 않고 놔둬요. 그럼 옆에서 한 사람이 또 그래피티를 그려요. 이걸 그냥 두면 결국 한 도시가 통째로 어떻게 되나요? 그래피티로 뒤덮인 지저분한 도시가 되고 말죠.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같은 도시,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그렇고 유럽의 도시들이 거의 지금은 다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범죄적인 사건을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 이것이 대중화되는 데에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작은 질서가 깨지는 것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하임리히의 법칙, 이런 것과 또 연관이 그대로 될 수 있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를 미화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가게들이 양쪽으로 쫙 늘어서, 상점들이 늘어서 있는데 간판을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난잡하게 해서 그냥 건 거를 행정관청이 그냥 방치해요. 그럼 그 옆에 온 상인도 똑같이 상점을 열면서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 거리는 A급 상가가 될 수 있을까요? 슬럼화가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사회의 한 구석이 붕괴되고 비논리가 되고 부패하고 음습해지면 그 사회의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그런 고민을 안고 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한 법원 판사의 판결이 정말 옳도당토 않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회의 저항이 없다면 나머지 판사들이 전부 정치적 판결을 하고 나태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법원은 판사들이 자기 입으로 판사의 판결은 일종의 정치다라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게다가 법리상으로 있지도 않고 판사가 할 수도 없는 판결을 마구 합니다. 기업 내에다가 준법 감시기구를 설치하라. 판사가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합니까? 그건 입법부에서 입법을 통해서나 가능한 일이죠. 판사가 입법까지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판단의 일탈을 한다면 그런 판결이 그냥 아무 저항도 없이 넘어간다면 그 나라의 사법체계가 모조리 슬럼화하게 될 것은 시간의 문제가 됩니다. 어떤 시민단체 하나가 외부에서 받은 후원금을 후원 목적과 상관없이 마구 쓰고도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탈탈 털지 마라라는 항변으로다가 그 사태가 그냥 덮여진다면 나머지 어느 시민사회단체, 어느 후원금을 받는 단체가 투명한 회계, 법에 따른 운영, 양심과 질서에 따른 합리적 활동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바로 이러한 깨진 유리창의 사회학을 면밀하게 다시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상에 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되는 오늘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을 직접적으로 지켜줘야 하는 것은 이 나라의 권부가 해줘야 될 일이고 행정이 해주어야 할 일이지만 그들이 만일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보루는 우리 자신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라도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여론을 확산하고 스스로 돕는 자들이 되려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